그날 제 지갑에는 정말 마지막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도시락을 하나 살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비 오는 골목에서의 그 짧은 망설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때 제 하루는 항상 컵라면으로 시작해서 컵라면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었어요. 전기포트를 꽂고 라면 스프를 뜯는 게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고시원 쪽방, 정확히 말하면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죠. 침대 하나 놓으면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창문은 있었지만 옆 건물 벽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햇빛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번엔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해엔 다들 이 정도는 걸리잖아. 스스로를 위로했고요. 세 번째 해가 되자 결과를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지더군요. 불합격. 화면에 뜬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아, 또구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문제는 시험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 점주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어렵다더군요. 요즘 장사 안 되는 거 알지? 이번 달은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자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알바비는 언제쯤? 그 순간 그 인간의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한 거야? 주변에 손님도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경영난인 거 몰라? 나도 힘들어. 제가 조심스럽게 그래도 약속한 건 이라고 말하자 비웃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하려면 해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투요.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말투였습니다. 그날 이후 편의점에 서 있으면 제가 직원이 아니라 거슬리는 물건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알바비는 400만 원이 넘게 밀렸습니다. 그 돈이면 월세도 내고 당장 숨도 좀 돌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제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날 아침 고시원 주인이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니요.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발로 찼습니다. 야, 안에서 죽었어? 문을 열자마자 쏘아붙이더군요. 월세 언제 낼 거야? 나도 장사야, 장사.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안 되면 그냥 나가.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제 짐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는데 그걸 복도에 툭 던져놓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짐 챙겨 여기 공짜로 재워주는 데 아니야.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어서 저는 근처에 버려진 박스를 주워 머리에 쓰고 걸었습니다. 비는 박스를 뚫고 그대로 얼굴로 떨어졌고 신발은 이미 물에 젖어 질척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오는 걸까? 그날은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빗방울이 굵어졌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어요. 박스를 머리에 쓰고 걷고 있었지만 사실 큰 소용은 없었습니다. 종이 박스는 금세 물을 먹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축 늘어졌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었고 속옷까지 차가운 물이 스며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고시원 안에서는 더는 설 곳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종이가 쓸리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폐지를 씻고 있던 수레가 옆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어요. 수레 옆에는 한 할머니가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발밑에는 종이 상자와 신문지들이 진흙탕 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아니요,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날의 저는 누군가를 도와줄 처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고시원에서도 쫓겨났고, 돈도 없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수레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무쳐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한번 보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이요. 울지도 않았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진흙탕에 주저앉아 젖은 박스를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서는 물 비린내가 났고 손은 금세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제 옆에 앉아 같이 종이를 주우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너무 오네요.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툭 치더군요. 작업을 마치고 수레를 다시 세웠을 때 할머니 손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얼음물을 만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돈 5,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쓰면 오늘 저녁은 굶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 돈마저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이런 날은 살아있는 게 더 힘들어.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락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싼 도시락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다른 걸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결국 그냥 하나를 골랐습니다. 캔커피도 하나 같이 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돈을 내밀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건네드리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할머니는 잠시 도시락을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아까보다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죽으려고 했거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날 보지 않더라. 그냥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 잠시 말을 멈추신 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날 봐줬네 이름이 뭐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 채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선행이 아니라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에 다시 몰래 들어가 컵라면도 없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이상하게 잠은 왔습니다. 아마 그날은 누군가와 같이 울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해가 떴는지도 모르겠고 비가 그쳤는지도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은 여전히 축축했고 이불에서는 비 냄새가 났어요. 어제 도시락을 사느라 저녁을 굶었기 때문인지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눈은 떠졌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밤을 보내지? 그 생각을 하며 천장을 보고 있는데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쿵. 누군가 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제 방 앞이었습니다. 야, 김수진! 나와! 고시원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인간의 얼굴이 코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말투는 마치 바퀴벌레라도 본 것처럼 찡그린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했지? 돈 없으면 나가라고.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말하지 마. 핑계 들을 생각 없어. 복도에는 다른 고시원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등에 꽂히는 느낌이 너무 싫었습니다. 짐 챙겨. 지금 당장.
그는 제 낡은 가방을 발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웅 하고 울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비가 다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웅, 웅. 차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고시원 주인도 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 끝이 없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선두에 섰고 그 뒤로 검은 마이바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골목이 꽉 막힐 정도였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저거 뭐야, 연예인 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경적도 없고 사람들 소리도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차들이 모두 멈춰 서자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1명, 2명, 차례로 내렸습니다. 숫자를 세는 게 의미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 잡으러 온 건가? 어제 편의점 점주랑 고시원 주인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 없이 무서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단정한 머리,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앞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90도였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진 씨 되시죠? 그가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모시라는 지시입니다. 고시원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사람은 그 남자는 고시원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는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스를 머리에 쓰고 비를 맞던 사람이 지금은 수십 대의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저 벌벌 떨며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죠. 멍한 상태로 맨 앞에 서 있는 차에 올라타고 이윽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자 그때서야 가슴이 더 세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쿠션이 푹신한데 몸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말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지도 않았고 옆에 앉은 남자는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고시원 골목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던 공간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는 배경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차는 강남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조용해 보이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낮은 음악, 말소리 없는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저를 반기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귀가 멍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복도가 나왔고 그 끝에 커다란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쪽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그 안에 어제 비를 맞던 그 할머니가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낡은 옷 대신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도 자연스럽게 공간을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왔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제 반응을 잠시 지켜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놀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그 말투는 고맙다는 말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확인만 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 보이면 아주 쉽게 선을 넘어요. 침을 뱉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죠. 말씀하시는 내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가씨 말고도 어제 날 지나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아가씨는 자기 마지막 밥을 내 손에 쥐어줬죠. 그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있던 남자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편의점 본사 지분 구조, 고시원 건물 등기부, 알바비 미지급 내역,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그 편의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회사예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살던 그 고시원 땅은 내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보답이 아니에요. 선물도 아니고 확인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사람을 봅니다.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로 그 사람의 값을 정해요. 그 순간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어제의 그 도시락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도움도 보답도 아니라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고 판단의 재료였다는 걸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가씨 차례예요. 이 선택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가씨가 정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는지 경고처럼 들렸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거였습니다. 들여보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의점 점주 박철수, 그리고 고시원 주인 김영희. 두 사람 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왜 여기 불려왔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박철수는 괜히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급히 부르신다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요. 그 웃음이요. 손님 앞에서 알바생을 무시하던 그 비웃음 그대로였습니다. 김영희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아침부터 깜짝 놀랐네요.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하나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를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박철수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영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회의실에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가씨, 어제 갈 데가 없었죠? 박철수가 황급히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 그건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 말투는 어제 신고하려면 해봐. 하던 그 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정. 알바비 400만 원을 석 달 넘게 안 준 게 사정인가요? 박철수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다 확인했습니다. 유흥업소, 해외 송금, 개인 차량 할부. 돈은 없었던 게 아니라 쓸 데가 있었더군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땀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 이번엔 고시원 주인이 불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바꾼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짐을 복도에 던진 것도. 김영희가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오해고요. 그때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말 끝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불법, 증축, 소방법 위반, 보증금, 미반환 12건. 서류가 탁, 탁 책상 위로 쌓였습니다. 김영희의 다리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몰라 뵀습니다. 그 말과 함께 김영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철수도 곧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제까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솔직히 말하면 속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도 표정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이 아가씨가 갈 데 없었을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죠? 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영희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할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약자를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았어요. 그대가는 법대로 치르세요. 정민호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가맹 계약 전면 해지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민형사 소송 동시에 들어갑니다. 박철수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김영희에게도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 건물 비우세요. 불법 중축 철거 명령도 이미 내려갔습니다. 김영희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 아가씨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김영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비원에게 이끌리듯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제야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속은 시원한데 마음은 불편하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재단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을요. 할머니, 저는 물론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 씨가 우리 재단에서 일해줬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특별 전략팀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연봉은 1억이에요. 1억이요? 적다고 생각해요? 아니, 너무 많아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이것도 받아요. 할머니가 건넨 건 서류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어요.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33평입니다. 수진 씨 명의로 해뒀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그리고 이것도요.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한도 없는 블랙카드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쓰세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쫓겨나던 제가 오늘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요. 다만 그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한 번쯤은 이건 너무하다 그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채널 황혼찬란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시원 복도가 떠올랐고 문을 발로 차던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잠깐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고 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럴 때마다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런데 마음은 말처럼 쉽게 따라주지 않더군요.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괜히 위로하려 들지도 않고 괜히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먼저 몸이 놀라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와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단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버거웠어요. 서류 하나 읽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 제가 거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도 괜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려도 돼요. 틀리는 게 당신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 말을 몇 번 듣고 나서야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합니다. 아이들 중에는 예전에 저와 비슷한 눈을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아파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렇게 묻더군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골목, 넘어진 수레, 젖은 종이들, 그리고 도시락 하나.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 질문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선행은 정말 반드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그날은 그저 특별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날 아무도 보지 않던 순간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의 제 자리였다면 비를 맞고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봤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가끔 마음에 남겨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